자, 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석 달째 보니까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작할 때는 아주 활기차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뭐 끝까지 가든 못 가든 시작은 그냥 심차게. 그죠? 자, 오늘 요번 과정은요, 5월, 6월 해가지고요. 마무리, 기본서 마무리하고 요약서로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설명은 뭐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하면서 중개사 법령은 좀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을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앞부분은. 그리고 이제 오히려 뒷부분에 가서 뭐 매수 신청 대리나 이쪽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뒷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들어갈 겁니다, 그쪽은. 그래서 앞부분은 보통 하루에 한 5, 60페이지 정도 한 번에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본서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을 챕터를 나눠 가지고 할 거니까 해당 부분에 요약서를 체크를 하고, 요약서에서 따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요약서로 어떤 부분인지 같이 찝어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 사실 이해하고 하실 것들은 거의 다 하셨어요, 이해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잘 담는, 그러려면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보는 책에, 익숙한 책에 정리가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5월, 6월 이제 그런 거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제 뒷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제가 좀 강화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뭐 특강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저희들은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특강들 다 하시고 그러면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많이는 안 하고 4번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4회에 걸쳐서 2시부터 해가지고요. 3시간씩 4회에 걸쳐서 하는데, 내용은 뭘 할 거냐면 기출문제 5년치를 진도별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매 회차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 기출문제 5년치 뭐가 나왔는지 궁금하시다 이런 분들은 그때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선택사가니까 뭐 본인이 필요하시다면 들으시면 되겠고요. 뭐 제 생각에는 시간들이 되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이용하시면. 하다못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5년치 정도를, 그러면은 40문제씩 5년치니까 200문제죠. 200문제를 4회에 걸쳐서 우리가 진도별로 해가지고 풀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정리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특강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하신 분 학원 측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특강 얘기 듣던 또 얼굴이 표정들이 그냥 막 죽어. 왜? 아니, 원하는 사람만 들으시라니까? 의무상이 아니에요. 갑자기 할 일이 늘은 것처럼 그냥 괴로워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 하면 돼. 하기 싫으면. 그걸 고민하고 그래야. 이 공부라는 건요,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어차피 자기 그 공부 실력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하면 하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건 없는 거라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야. 남들 한다고 그렇게 따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온 거예요? 지금 학원에 와서 학원에서 이제 길을 안내해 주는 대로 편하잖아. 아무 생각 없이 쭉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특강은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를 해도 근심이 얼굴에서 사라지질 않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 자, 여기는 법과 실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첫날에도 그랬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 그림에 우리가 이 법에서 등장하는 건 이거예요. 요 당사자들이 뭐예요? 의뢰인들. 그렇죠? 의뢰인들. 거래 당사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제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고, 그 다음에 부치
여기 있죠? 세 가지 형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래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래계약. 그래서 당사자 간에 이제 주로 거래계약 중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대상이 되는 건 주로 법률행위죠. 그렇죠? 상속이나 이딴 게 아니죠. 그래서 주로 법률행위, 양 당사자가 하는 법률행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 같은 거, 그렇죠?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내용들. 자,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사망해서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데 의사표시 들어간 것도 있잖아. 중개 행위의 대상은 주로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들이에요. 법률행위가 중개 대상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고 이런 건 중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중개하는 거 거래계약인데 그 거래계약은 대개 이제 법률행위를 지칭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중개행위라는 게 아닙니까? 중개행위. 중개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뭐예요? 돈 받아가면서 하면 업이라고 부르죠? 중개업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중개업.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제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모, 그 다음에 공장, 광어, 재단. 이렇게 있죠? 5가지 중개 대상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토지가 그리고 건축물, 자, 정착물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독립한 중개 대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우리가 중개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형체화되어 있는 거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중개 대상 권리냐 아니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개 대상인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이죠. 주로 소유권 가지고 중개를 하잖아. 그렇죠? 근데 소유권만 중개 대상인 권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는 행위, 이것도 얼마든지 중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특히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있으면 또 여기 뭐가 있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이 있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 범위 이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특히 부칙 공인중개사, 부칙에 의한 공인중개사는 활동 범위가 좀 제한적이죠. 그렇죠? 업무 영역도 조금 제한이 있고요. 자, 업무 영역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경매 쪽 일을 못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국적인 물건을 못 만진다는 얘기죠. 전국적인 물건을 만지고 싶으면 어떻게 거래정보망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거래정보망에 올라와 있는 물건 정도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다 있죠. 자, 이런 제한이 가해지는 거 이런 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개업자가 이제 뭘 합니까? 중개 사무실을 어떻게 해야 돼? 개설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개설 등록에 관한 요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하면 이제 각종 의무들이 있죠. 무슨 의무가 있어? 중개할 때. 응? 중개 확인 설명. 그쵸?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하네요. 당사자가 그냥 둘이서만 했을 때는 우리가 민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거래계약들은 낙성 분류식 계약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서 작성하고 안 하고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개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껴서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게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양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자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의사만 합치되면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다만 얘 의무가 거래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 뿐이야. 얘가 이걸 썼다고 해서 얘들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민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얘들 사이에는. 계약은 의사가 일치하면 성립하는 거야. 청약의 의사 표시하고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하는 거예요. 다만 얘가 꼈기 때문에 그걸 활자화해서 서류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얘한테 있는 거야. 얘들한테는 없어요. 아시겠죠? 얘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죠.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고. 그렇죠? 손해배상에 대한 보증 업무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장사항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계약권 반환 채무에 관한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제가입이나 이걸 또 할 수 있죠? 보증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해서 교육받아야 될 의무도 있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의무를 다 지키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금지행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다 해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 보수 실비 받을 수 있잖아요. 보수 실비. 그럼 보수 실비를 받는데 이것도 이제 의무가 있죠. 넘어가면 안 되는 수수료 요율이 있고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 금지행위에 또 들어가 있죠. 이거 초과 수수하게 되면 금지행위에 걸리고요. 결국은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뭐 이딴 거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등장인물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 법에서 그리고 여기 실무에서 배우는 건 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행위에 대해서 실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이쪽 물건과 그 다음에 요 중개 행위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틀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보는 게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다 이렇게 껴 맞추는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를 기억을 할 때요. 기억을 할 때 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의 방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 이런 게 없이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서 떠돌다 보면은 자꾸 잊혀져요. 아시겠죠? 방에다 가둬야 돼. 감금. 가둬야 돼. 그러려면 이제 이런 틀을 이렇게 만들어둬야 돼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놓으면 돼. 여기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제 만들어서 가는 거 그리고 거기 소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해야 될 의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의무 위반하면 결국 무슨 벌칙이나 당하겠지. 그쵸?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 마음 나름대로 취향대로 뭐 이렇게 머릿속에다 틀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뭐 다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꼭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어떤 틀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해서 전체적인 우리 윤곽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과목에. 자, 그럼 오늘 첫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보시면 자, 중개사 법령 보고 있어요. 총칙 1절에 뭐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역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3, 4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독은 꼭 한번 하셔야 된다고. 내가 건너뛰고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독은 한번 하셔서 이해는 한번 외우라고 안 했어요. 이해는 한번 하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1절 부분도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쎄한 그러셨어요. 속으로 지금 갈등이 막 안 했는데 했다고 대답할까 막 이런 걱정하지 마요. 그냥 했다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내가 검사 안 해. 응? 자, 그래서 1절은 그 정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시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거기 제목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는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민법 및 상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적인, 이 특별법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들은요 사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법하고 비교하냐에 따라서 특별법도 될 수 있고 일반법도 될 수 있어요. 뭐 중개사에 관해 있어서 중개에 관해 있어서는 가장 일반적인 법이죠, 이 법이. 그렇지만 이제 다른 법에 비하면 또 특별법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간적인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공법하고 사법 구별하는 나라예요. 공사법 구별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사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공법은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해가지고 배우는 거 있죠? 그 법들이 다 공법이야. 응? 그럼 공법.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공법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90%는 거의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한 10%가 여러분들끼리 문제가 됐을 때 적용하는 사법이다, 민법 같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퍼센테이지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공법이 많구만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공사법 구별국가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영역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여기 보면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영역이야. 그래서 사법의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처벌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우리가 공법의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가 뭔가를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라는 거 안 했을 때 처벌하고 이러는 부분 공법.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중간법적인 성격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의 영역에 전부 다 양다리 걸쳤다. 이 얘기예요. 심지어는 혼합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혼합법, 혼합돼 있다. 자, 2절에 가보시면 그래서 1절에서는 사실 뭐 보고 외우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아시겠죠? 한번 보셨으면 끝나는 얘기야.
다만 특별법, 일반법 그것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제정 의의와 목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의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으니까 됐을 거고요. 더 이상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아예 그냥 X표 해놓고 넘겨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한번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셨는데 1조 목적이죠. 그랬을 때 목적, 궁극적인 건 결국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자 이거야. 조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직접 목적과 간접 목적, 궁극적 목적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런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문제가 좀 나왔지만 최근에는 거의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자, 목적 정도는 기억합시다. 궁극적인 목적, 국민경제 이바지. 그 다음에 뭐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처음에 나오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인해서 정하는 게 목적이야. 이런 직접적인 목적을 통해서 간접적인 목적을 달성합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뭐가 좋으냐?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렇게 컨셉.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목적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3절 가보시면 이제 용어정의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정의에서 이제 우리가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정의. 자,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여기 용어 이제 뭐 얘기하고 있어? 중개. 그렇죠? 중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자격은 없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중개 보조원도 있고요. 보조원.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용어 정의에 6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숫자 같은 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용어 정의하고 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 중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개. 우리가 어떻게 매개, 알선, 그렇죠? 어떤 행위들, 매매나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다. 요걸 우리가 중개다.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얘기해? 시험에, 이 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어떻게 의뢰받아서,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아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업이라고 그러죠? 업으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개업. 이렇게 부른다고요. 중개업.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딱 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의미하는지를 알면 이해하신 거야.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막 동그라미 치면서 막 외우고 있지 마세요. 외워주지도 않아 그거. 그냥 딱 보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런 분 여러분들이 본 거고 이해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뭡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얘하고 다르죠? 얘는 시험에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얘가 만약에 중개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시험 합격해서 자격증만 교부받았어. 그러니까 자격증 들고 다니면서 중개업하고 있어. 이거 뭐야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지. 처벌받죠 이거? 엄청나게 세요 이거. 3년 3천만 원짜리야. 형벌로 치면. 응? 그런 형벌을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자격은 당연히 취득했고 플러스 개설 등록을 해야 되겠지. 개설 등록. 개설 등록한 사람을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이런 개업공인중개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세 종류 있다고. 법인인 경우, 개인인 경우, 그 다음에 부칙에 의해서 나온 애들. 부칙에 나온 사람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과거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 하게 해준 거고. 요 둘이가 이제 시험 보고 합격한 애들이 요건 이제 법인 만들어서 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개인이.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야. 이거. 나 자격증 취득해서 사업 한번 해야지. 혼자. 그쵸? 혼자 할 생각이잖아, 전부 다. 누구랑 같이 할 거예요? 같이 할 사람이 좋아. 의지도 되고. 근데 그렇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어쨌든.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세 종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이다. 개설 등록. 이것까지 해야지. 그리고 얘들이 이제 중개업을 해야 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법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뭐예요?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돼서 활동하는 사람이죠.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얘는 없고, 그 다음에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중개 업무를 거의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얘는 중개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그런 걸 할 수 없죠. 업무 영역이 단순한 업무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6개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게 있어요? 기억 안 나는 게 있어요? 다 들어보니까 기억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 문제 좋은 점이 뭐냐? 그냥 생각해낼 필요가 없어.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 5개 중에 고르는 거야. 그거를 막 연락에 외워가지고 그냥 내가 어디다 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고. 이거 주관식이 아니에요, 우리. 다행인 거야. 우리 그 시험 제도 어떻게 돼 있어? 1, 2차 동시에 시행할 때는 2차도 객관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차 어떻게? 주관식으로 했다 그러면 무슨 공부야. 이제 포기하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사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쵸? 자, 어쨌든 객관식이라는 건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자, 교재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봅니다. 중개 정의, 중개와 매개 알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이걸 중개. 오른쪽에 보시면 그 개념과 구별되는 중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법의 개념과 구별되는 중개. 자, 먼저 중개 정의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중개 대상물이란 말 나오고 알선 이런 말 나오겠죠?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와 매개 알선의 개념, 매개 알선 이런 걸 되게 중개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고요. 3번에 가보시면 어떤 것들, 아까 제가 이렇게 갑을 그리고 했을 때 갑을 간에 이제 주로 하는 게 뭐야? 거래계약이라고 그랬죠? 그 거래계약, 대개 이제 매매나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내용들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중간에서 중개하는 거, 이걸 중개라고 한다. 매개 알선하는 거, 이걸 중개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각각 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건 민법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 가보시면 맨 위에 판례 하나 체크합니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 해당된다. 결론 그렇죠?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가보시면 민법의 개념과 구별되는 중개 이렇게 나오죠. 위임행위 그거 체크하세요. 1번 위임행위, 2번 대리행위, 그 다음에 4번에 도급행위 정도는 여러분들이 특히 다른 거의 행위에 비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자주 비교되는 것들이에요. 위임행위하고 중개, 대리행위하고 중개, 도급행위하고 중개. 이 중에 중개는 위임행위하고 가장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심하실 건 그렇다고 해서 위임행위다 딱 바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중개를 위임행위하고 가장 많이 닮았다. 그 차이점들은 다음 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에 있는 내용 정도만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어요. 자, 다른 개념의 특징 그래서 중개하고 위임하고 각각 이렇게 공통점, 구별 개념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임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이 원칙이에요. 우상이. 그래서 친구한테 뭘 맡긴다, 일을 맡긴다 이럴 때 되게 위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중개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하는 중개는 유상이죠. 유상. 그 신뢰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업으로 하는 거야, 일로서. 그래서 유상 이렇게 되고, 결국은,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게 위임이다. 자, 위임하고 그 밑에, 고용 밑에 대리 보세요. 위임하고 또 대리는 서로 또 비교를 하면, 위임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이 자기 X 토지가 있어요. 요거를 A라는 자에게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가 을을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A를 뭐라고 불러? 얘는 본인이고 얘는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고 그렇죠? 얘를 주로 이런 애들 뭐라고 불러? 이거 중개 신경 쓰지 말고
대리라고 부르잖아, 보통은. 민법상 대리. 그렇죠? 대리가 상대방하고 뭐해? 매매계약했죠? 이거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얘들 둘이 대리했어. 법률행위 했다는 얘기야. 그럼 법률행위 했으니까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돼? 거래의 각자. 그래서 얘하고 얘한테. 특히 얘한테 귀속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걸 사기로 했으면 매매대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원래? 매매대금 누가 가지는 거야? 얘가 가지는 게 원칙이죠. 물론 얘가 대리를 할 때 대리 권한 속에 돈까지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까지 돼 있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줘. 궁극적으로 돈은 누구한테 귀속돼? 얘한테 귀속되잖아, 원칙. 궁극적으로. 얘는 그냥 거쳐가는 것 뿐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게 위임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얘한테 위임을 해버렸어. 위임. 이렇게 되면 위임을 했다 그러면 얘가 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로서.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법률 효과도 얘한테 귀속이 돼. 그 다음에 얘가 그걸 갖다가 다 처리해가지고 마무리해서 얘한테는 그냥 결과물만 뜻 갖다 주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이게 이제 부동산이 말고 이거 이제 보통 물건이라고 해봅시다. 상거래하는 물건이야. 늘상 거래하는, 얘 입장에서 늘상 거래하는 물건인데 얘한테 부탁을 했어. 이거 위탁 판매예요, 예를 들면. 위탁 판매 같은 거. 위임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얘한테 줘요. 줘. 그럼 얘가 이걸 갖다가 소유권자로서 파는 거예요. 팔아서 얻은 이문. 얘가 받아야겠죠. 얘가 당사자의 거래계약에. 그 받은 이문을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얘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위임이야. 대리는 어떻게 본인을 대리한 현명주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밝혀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귀속이 바로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한테 돈이 거쳐 가더라도 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위탁 판매나 위임 이럴 때는 얘한테 일단 귀속됐다가 얘가 토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리하고 위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또 뭐냐면 얘가 만약에 얘한테 대리권을 줬어. 그럼 얘가 이걸 판매를 하죠. 그럼 얘는 판매를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얘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대리라는 건 그냥 대리권을 줬다 뿐이지 이걸 매매할 수 있는 본권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매매하는 것뿐만 얘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대리야. 근데 이걸 위임을 했다 그러면 이건 권한을 넘겨줘 버린 거야. 매매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넘겨줘 버리기 때문에 얘한테는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얘만 있어. 이렇게 되면 얘가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얘만 매매를 해야 돼. 이게 위임이에요. 그래서 위임과 대리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대리하고 위임하고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임하고 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임하고 중개하고 또 대리하고 중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대리, 그거, 대리하고 이제 중개하고 또 큰 차이점은 대리는 얘는 누구의 대리인인지 누군가가 특정돼 있죠. 누구나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만 해주는 거잖아. 얘는 이렇게 특정해서 누군가를. 근데 우리 중개는 뭐예요? 누구든 다 중개를 해줄 수 있잖아. 그렇죠? 불특정이라는 거. 요게 차이점이 있어. 대리하고 중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급이라는 말. 도급, 중개. 그 표를 보시면서 도급하고 중개. 자, 도급은 우리가 도급, 일을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부르고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집 지어달라고 이제 계약할 때 보통 도급 계약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집. 그러면 계약 자체가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그러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죠.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도급인은 그렇게 완성된 집을 받아야 될, 수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개에 가면 이런 의무가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일의 완성 의무가 없습니다. 완성을 하면 보수를 받지만 완성을 못했다고 해서 책망을 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책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도 마찬가지예요. 중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 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 근데 내 팔기 싫어 걔한테. 그럼 안 팔면 그만이에요. 이걸 꼭 따라야 될 의무도 없어요. 의뢰인도. 그래서 둘 간에는 어떤 이런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이 도급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차이점들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됐으면 이런 거는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 좀 보시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판례 보시면 중개 행위 여부에서 나오는데요. 중개 행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자 요거는 요 동그라미 1번에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요 행위를 하는 사람, 이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얘 물건을 얘한테 파는 중개를 하고 있어 라는 의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걸 가지고 이게 중개 행위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중개 행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보고 중개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가 중개를 해야지 안 해야지 그딴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얘의 의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개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얘기지. 중개. 그 판례입니다, 그게.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개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해야지. 본인 개업공인중개사 나 중개하려고 했어 그 말에 따라서 중개냐 아니냐 결정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유형 및 종류에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유형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하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서 특히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상사중개, 민사중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이 중개를 민사중개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민사중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일방적 중개와 쌍방적 중개. 자, 일방적 중개, 쌍방적 중개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의 형태, 요걸 일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쌍방 중개 계약은 여러분들이 전속 중개 계약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방 중개 계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무가 한쪽에게만 의무가 있는 거야. 한쪽에게만. 이에 반해서 쌍방은 둘 다 의무가 있는 걸 우리가 쌍방 중개 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방적 중개. 그래서 중개 의무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일방이냐 쌍방이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반 중개 계약은 일방적 중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은 우리가 쌍방적 중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하면 중개 의뢰인한테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뢰인은 아무 의무 없어요? 전속 중개 계약을 하면 전속 중개 계약은 다 아시잖아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하면 중개 의뢰인은 아무 의무가 없어요? 있지. 다른 사람하고 가서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열심히 중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협조해야 될 의무. 이런 의무가 있잖아. 그렇죠? 이에 반해서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가 있어? 열심히 일을 완성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은 어때? 일반 중개계약은 개업공인 전속 중개 의뢰인이 여기다가 맡겼어. 딴 데 가서 못 맡겨요? 맡길 수 있잖아. 꼭 얘가 저기 해야 될 그렇게 그 의뢰인이 그걸 그렇게 참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반해서 일반 중개 계약을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때? 일을 완성을 해야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을 해야만 되는 이 부분. 자, 그래서 거기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 중개 두 개는 좀 구분하시고요. 나머지 뭐 지시중개, 참여중개, 뭐 단독중개, 공동중개 이딴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읽어보셨으면 의미가 안 잊혀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외우려고 안 해도 다 뻔한 상식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자, 상사중개하고 민사중개는 한 번 더 체크해서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뭐 사중개, 공인중개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격증을 가지고 하면 공인중개고 없이 하면 사중개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라는 개념 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뭐 도입취지 같은 건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넘어가셔서 중개업. 자, 중개업의 정의. 의뢰, 보수, 업. 여기 이제 색깔이 돼 있죠? 그 세 개가 키워드야, 그게 세 개가. 그래서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보수, 그 다음에 업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의뢰.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할 것.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독을 하시고 이해가 잘 안 갔으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시면 이건 외울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그러면서 이제 예가 하나 있죠. 그 사회통념상 사업수행 같은 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회사가 복지 대책으로 사원에게 기숙사용 주택을 중개해 주는 경우, 이건 사업수행이냐 이 얘기죠. 사업수행이어야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회사가, 원래 회사가 하는 일은 이게 아니잖아. 지들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중개가 아니란 얘기죠. 중개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개일지언정 업은 아니야. 자, 그 개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셔서요. 판례가 있는데 1번, 2번 판례는 됐고요. 3번 한번 보세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상자들로부터 중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그다음에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현실적으로 받지 못했어 지금. 그 다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정도에 그쳤어. 이게 중개업이냐 이 얘기죠. 업이라고 하려면 돈을 수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라는 것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가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격, 정의, 성격. 자, 성격 개업공인중개사, 이게 이제 보면 아까 민사중개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냥 일반인, 민간인인데 이거 업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니까 전문가로서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되게 이런 건 상거래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법에 적용을 해서 상인의 적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성격, 상인에 대한 규정, 일부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말하는 상인의 규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뭐 우리도 변호사나 뭐 이런 애들처럼 공익적 측면이 있다. 우리 이제 그 품격이 올라가는 거야. 공익적 측면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뭐 그런 측면이 있대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다음 페이지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3번은 부칙에 의한 개설 등록 보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것들. 그리고 1번 보세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여기서도 그냥 별건 없는데 오른쪽에 표에 있는 게 이제 일단 특수법인들. 그렇죠? 일반적인 법인은 뭐 별로 얘기할 게 없고 특수법인. 일반적인 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보통 법인들 다 얘기하는 거야. 민간인들이 세운 법인들. 일반인들이 세운 법인들. 일단은 뭐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먼저 법인이어야 돼. 먼저 법인이어야 돼. 그 법인은 뭐예요? 어떤 목적의 법인이어야 돼? 그 법인의 목적. 법인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 중개를 업으로 할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중개를 목적으로 할 업으로 목적으로 할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있는 법인이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자본금 5천만 원 이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그 다음 얘기야. 일단은 법인이어야 돼. 법인. 그러면서 중개를 업으로 한.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 법인은 금지가 있죠. 겸업 금지. 다른 거 겸업하면 안 돼. 이 법에 나와 있는 거 말고는.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야? 다른 거 뭐 분양 대행을 한다든가. 그쵸? 또는 경매업 이런 것들은 겸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건 겸업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왜 법인은 설립할 때 그 업무 형태나 이런 것들 갖다가 업태 이런 거를 갖다가 하고 싶은 거 다 기재해 버릴 수가 있어. 응?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게 목적인데 그런 거에는 일단 중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법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걸 이제 일반적인 법인이고, 이제 특수법인 가면은, 오른쪽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자산관리공사, 이 특히 4개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뭐 관련 법은 뭐 됐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뭐예요? 얘들은 다른 물건은 건드리면 안 되고 농지만 가지고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 거기 나온 것처럼 매매교환 임대차였던 거 중개할 수 있는데 얘들은 등록이 필요하냐? 뒤에 가면 우리 개설 등록해야 되죠? 중개업을 하려면. 이거 필요하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업무 보증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고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보증. 얘들은 대신 뭡니까? 1억이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업무 보증을 해야 되죠? 그렇죠? 나머지 3개 법인은, 특수법인은 업무 보증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얘들도 업무 보증을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법인들, 얼마씩 해? 보통 일반인들. 2억씩 하죠? 얘들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나머지 셋은. 2억씩. 얘들도 등록이 거의 불필요해. 등록은 안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게 해주는데 중개업이라는 걸 항상 하다 보면 사고가 터질 수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증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응?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형 농업협동조합은 농지를 주로 가지고 하잖아. 농지는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져도 한 1,000만 원 정도만 보증 가입해 놓으면 그 어느 정도 해결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거기 1,000만 원 이하로 해놓은 거고, 나머지 법인들은 그냥 중개법인들 보통 하듯이 2억씩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보증을.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은 셋 다 필요가 없지만 자산관리공사만큼은 등록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산관리공사 등록이 필요하다. 그 차이점 보시면 되겠고, 지역산림조합, 이름이 산림이야, 산림. 그럼 얘들도 딱 다루는 물건이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거기 보시면 임야나 임목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것도 이제 딱 다루는 물건이 제한이 있어. 뭐예요? 산업단지, 공장, 요딴 거죠. 산업단지 내에 있는. 자, 이런 것들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법인 그러면 특수법인들 요 성격,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요거 구별해 놓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시면 부칙에 의한 개설 등록한, 자 해서 개업공인이라고 우리가 부릅시다. 부칙공인. 자, 부칙공인을 보시면 개요해 가지고 있는데, B에 가보시면 결국은 이 시험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그 전에 복덕방, 뭐 중개인, 뭐 이런 얘기들 중개업자 많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하고 있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 허가를 신청하면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년 전부터 거기 보시면 89년까지 허가를 내주다가 90년부터 허가가 중지됐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부칙공인 허가 내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90년부터 끝났으니까 지금 한 27년, 28년 됐죠?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연세들이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C에 가보시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사람들은 시험을 보지 않았고 기득권에 의해서 자격은 주지만 이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C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가보시면 A번에 보시면 명칭에 관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험을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돼? 반드시 써야 되죠? 그렇죠? 여기는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업무 영역 중에 경공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공매는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데, 대신 또 나머지는 그 밑에 C에 보시면 업무 지역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렇죠? 업무 지역에 제한.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그 다음에 요걸 전국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부칙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앞에 법인, 특수법인을 여기서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해서 나오는데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법인인 개업공인이 있고,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있고, 부칙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는 임원이나 또는 사원도 있어.
이 사람들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3분의 1 이상은 개업 공인중개사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소속으로만, 사원으로 소속으로만 있는 사람들도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법인에. 자, 그래서 얘들이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줄,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이걸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개 보조원하고 차이점이 있죠. 자격증이 있냐 없냐에도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범위 및 업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장 등록해야죠, 얘들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해야 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해야 될 의무도 있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될 의무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가보시면, 중개보조원의 정의 두 번째 줄,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보조원. 자, 요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요약서 한번 보세요. 자, 요약서 6페이지에 보시면 총칙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요약서는 말 그대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줄여 놓은 겁니다. 줄여 놓은 거. 자, 거기 연역 넘어가시고, 재정 목적은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체크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용어 정의해서 필요한 것들 내용들. 자, 중개에 대한 개념. 자, 특히 거기 민사중개, 상사중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본서에서 일방적 그리고 쌍방적 이거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는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지시 참여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개념 아시면 넘어가시고, 모르시면 한 번 더 보시고, 다음 오른쪽에 그 박스에, 이거는 뭐 교재에도 나와 있는, 기본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위임하고 대리, 그 도급까지 꼭 체크를 해서 자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판례에서 나오는데, 주요 판례, 이건 기본서에서도 봤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중개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개념 됐고, 중개업 됐고, 그 다음에 주요 판례에서 우연한 기회란 말 자주 나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하고 말았어. 자, 그러면 이게 업이냐 아니냐 이 얘기죠. 자, 보세요. 우연한 기회에 A가 우연한 기회에 갑이 가지고 있는 X라는 토지를 을에게 매매 계약하는 걸 우연한 기회에 매개 알선을 했어.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중개에는 해당돼요, 안 돼요? 이게 중개에 해당된다는 말하고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중개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수를 받아가면서 하면 업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업으로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업으로 안 할 땐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 한 번 하고 얘가 고맙다고 수고비 좀 줬어. 그럼 이 법에 의해서 무등록 중개업 한 거냐 얘기죠. 중개업이 아니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한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거 처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벌 못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주요 판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개업공인중개사.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중에 특수법인, 거기 표시들 표 그대로 올라와 있죠. 그쵸? 그 기본서에서 본 표 그대로예요. 그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체크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기억이 좀 나셔야 됩니다. 거기다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에서 부칙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 중개보조는 앞에서 우리가 다 이미 익혔고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기본서 정책심의위원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